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작년에 벌어들인 돈이 8천억 원이 넘는데 이 중에 영업이익은 고작 121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을 계산해보면 1.5%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와요. 낮은 영업이익률 탓에 작년에 넷플릭스 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는 13억 원에 불과했는데 매출 대비 0.16%밖에 안 되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네이버가 납부한 세금이 매출의 5%가 넘는 걸 생각하면 차이가 상당하죠. 법인세가 매출의 0.16% 정도라고 하면 매우 적은 수출 같이 보이긴 하네요. 다국적 기업들의 법인세가 최근 참 논란이 많죠. 이건 넷플릭스 코리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넷플릭스 코리아가 작년에 납부한 세금이 13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구글 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 원, 나이키 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는 86억 원, 한국 맥도날드가 납부한 법인세는 0원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5천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한 네이버는 조금 억울해 보이죠. 그쵸. 사람들도 이런 걸 보고 넷플릭스 니네 한국에서 돈 8천억이나 벌어놓고 영업이익률만 이렇게 낮은 게 말이 돼? 이거 조작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똑같은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 코리아만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어떤 국회의원 한 분이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2019년 대비 2023년 미국 넷플릭스의 영업이익률은 13%에서 21%로 증가했는데 왜 넷플릭스 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1.2%에서 1.5%로 이렇게 조금밖에 증가를 안 했냐는 거죠. 여기서 넷플릭스 코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저 미국 본사법인의 구독 멤버십을 재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핵심 자산도 없고 판권도 없고 그냥 재판매를 하는 법인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거의 없으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낮게 잡힌다는 거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 국제적인 조세법상 트집 잡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코리아 임원을 불러다 놓고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미국 법인보다 한국 법인이 더 낮게 잡히잖아 하고 화내는 건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럼 넷플릭스 코리아가 정당하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거는 아니죠. 아, 그래요? 넷플릭스 코리아는 분명 편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국감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에서 영업이익률이 낮게 잡힌 게 문제는 아닙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일단 넷플릭스라는 기업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넷플릭스는 190개국 이상에서 2억 6천만 명 이상의 유료 멤버십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이 337억 달러, 하나로 치면 47조 원 정도가 잡히네요. 근데 재밌는 건 대다수의 매출이 스트리밍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0.2%의 비중으로 DVD 사업 수입도 잡혀 있다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DVD 사업도 했었나요? 지금이야 넷플릭스가 명실상부 OTT 최강자로 보이지만 그렇죠. 애초에 DVD 대여 사업으로 시작한 회사였어요. 한때는 일주일에 120만 개의 DVD를 보내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DVD 한 개를 빌리는데 일정 요금을 받다가 1999년부터는 정기구독 모델을 도입하기도 했었죠.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가 DVD 대여 사업 때부터 있었던 시스템이네요. 아무튼 이제 스트리밍 사업으로 대박이 나니까 DVD를 할 이유가 없어졌고 그렇죠. 넷플릭스 상징과도 같았던 DVD 사업을 2023년 9월 완전 철수했고요. 스트리밍 사업이 주된 매출로 잡히고 있습니다. 컨텐츠 취득, 라이센스, 제작 비용, 스트리밍 운영 비용 등으로 매출 원가가 27조 5천억 원 정도가 잡혀요. 그러니까 매출의 58% 정도가 되는 거고요. 마케팅 비용과 기술 개발 비용이 각각 한 3조 7천억 원 정도로 매출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 관리 비용이 2조 4천억 원으로 약 5%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뺄 거 다 빼면 영업이익이 7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한 9조 7천억 정도가 남으니까 영업이익률이 20%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넷플릭스 코리아는 좀 어떤가요? 정식 명칭은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고요. 매출액은 8,200억 원이고요. 매출 원가가 6,900억 원, 마케팅비랑 판관비가 각각 820억 원, 330억 원으로 이렇게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120억 정도가 나옵니다. 재밌는 건 영업성과라는 항목인데요. 구독 멤버십 재판매 수익이라는 계정으로만 모든 수익이 잡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넷플릭스의 구독 멤버십을 유통하는 재판매 업자로서 한국 회원들과 직접 계약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원가의 대부분은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에서 발생을 합니다. 구독 멤버십을 본사에서 구매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고 이게 6,644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넷플릭스 코리아는 말 그대로 한국 회원들한테 넷플릭스 서비스를 파는 대리점 같은 역할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회사의 대략적인 손익계산서랑 수익 구조는 이 정도 보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주제인 넷플릭스 법인세 관련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의 조세 문제가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넷플릭스를 우리나라에서만 털고 있는 것 같죠? 사실 다른 나라들도 지금 넷플릭스랑 구글 못 털어서 난리입니다. 네. 근데 얘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을 한 것 같기는 한데 뭘 잘못했는지 직접 따져먹기가 참 애매해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개념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과 독립기업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상 가격은 외국 거래처 중에 비특수관계인인 자와 통상적인 거래의 가격을 의미하고요. 독립기업의 원칙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두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들이었다면 주고받았을 가치가 얼마였을까를 계산을 해서 과세 대상의 소득을 결정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자라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넷플릭스의 전체적인 밸류체인에서 넷플릭스 코리아의 역할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넷플릭스 본사의 서비스를 그 재판매하는 걸 텐데. 맞습니다. 네. 사실상 판매 기능 정도예요. 한국에서의 판매 기능 정도인 거죠. 반면에 넷플릭스의 본사의 기능은 무궁무진하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독 플랫폼이란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또 컨텐츠 판권을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고 자체 제작을 기획해서 보유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판매에 대한 전략도 수립하고 있고요. OTT 서비스의 핵심 자산은 미국 본사가 다 가지고 있고 핵심 기능도 여기에 다 있어요. 정상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널리 쓰이는 방식 중 하나가 거래순이익률법입니다. 수행하는 기능이 유사한 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 결과에서 인식하는 이익률, 그 이익률대로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이익률대로. 중요한 건 수행하는 기능에 따른다는 겁니다. 수행하는 기능이 많고 중요하고 복잡할수록 인식해야 하는 이익률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반대로 단순하고 제한적인 기능만 수행한다면 당연히 이익률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국제기업들은 정상 가격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기능 분석을 하고 벤치마크할 수 있는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백업을 해요. 넷플릭스 코리아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판권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다 있고 팔기만 하면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한국에서 우리 구독자에게 우리 이용권을 팔아주고 또 고객 관리도 해주고 그런 비용까지 다 빼고 나서 대표급여도 주고 직원급여도 주고 나서도 매출의 1.5% 정도가 남아요. 미국 넷플릭스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한국에서 자기네 구독 서비스를 팔기만 하면 한국 매출의 1.5%를 준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꽤 솔깃한 제안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핵심은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게 잡힌다는 거 아닐까요? 어찌됐건 같은 넷플릭스인데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하는 기능이 단순하고 제한적이라면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낮게 잡힙니다. 벤치코리아 영업이익률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10%? 20%? 아닙니다. 3%입니다. 고작 3%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차량을 기획하고 연구하고 제작하는 완성차 제조 판매의 핵심 기능은 독일에 있죠. 벤치코리아는 그저 재고 위험을 일부 부담하고 판매 기능을 수행하면 그 역할로 끝인 겁니다. 재고 위험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넷플릭스 코리아보다 조금 더 기능을 수행하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더 높기는 한데 아무튼 영업이익률이 벤치 본사야보다 훨씬 낫겠죠. 물론 국세청이 넷플릭스에게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도 이에 불복해서 780억 원의 세액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도 가봐야 사실 아는 겁니다. 아마 한국 법인에 더 많은 기능이 있다거나 유사거래에서 더 높은 이익률을 적용한다는 이슈일 건데 이게 사실 세무조사 실무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고 애매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솔직히 회계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국세청이 과세한 것도 넷플릭스 코리아가 불복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회사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세무조사하는데 이거 좀 애매한데 일단 좀 과세해야 되지 않겠어요? 애매해서 과세 안 했는데 사실 과세해야 되는 거였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혼날 거잖아요. 넷플릭스 코리아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과세하고 간다고 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돈 보낼게요 라고 해요? 그럼 다음날 자리 빠져 있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입장에선 사실 어쩔 수 없는 행동이긴 합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다툴 수 있는 거 다 다퉈봐야 그 본사에서는 뭐라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넷플릭스 코리아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들이 욕먹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작년 넷플릭스 코리아 재무제표를 좀 더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넷플릭스 코리아가 280억 원을 배당을 했더라고요. 미국이 수행한 기능이 많았다며 그랬을 수 있지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넷플릭스 코리아의 배당금을 받아간 건 미국 본사 법인이 아니라 네덜란드 법인입니다. 뜬금없이 네덜란드요?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구글맵에서 네덜란드 본사 주소 검색해봤는데요. 이런 곳에 있대요. 한적하고 참 예쁘긴 한데 기능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솔직히 초등학생이 봐도 수상하죠. 네. 왜 이익을 네덜란드로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네덜란드가 유명한 조세 회피처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네덜란드 지주회사가 해외에서 배당을 벌어들이면 네덜란드 과세당국에서 내는 세율이 0%입니다. 빵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인을 나중에 매각해서 양도 차익이 나잖아요.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도 0%입니다.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배당을 해가면 한국 국세청에 10%는 원천징수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법인이 한국에서 배당을 가져가면 전 세계에 내는 세금은 10%뿐인 겁니다. 근데 미국 본사에서 한국 법인에게 직접 배당을 가져오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법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미국은 연방에 내는 법인세랑 주에 내는 법인세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요. 연방 법인세가 21%고요. 캘리포니아주 법인세가 한 8.84%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본사는 해외에 있는 이득을 최대한 미국으로 안 가져오고 네덜란드 같은 조세 피난처, 그러니까 영어로는 텍스헤븐에 남겨두고 싶은 거죠. 국제조세에는 고정사업장이 있어야만 과세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규정이 있었습니다. 즉 법인세는 사업장의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부과가 돼요. 좀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는데 간단히 표현을 하면 토지, 건물, 설비 등
핵심 자산이 있는 장소가 소재한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넷플릭스는 고정 사업장이 없어도 운영이 뭐 가능하니까 문제가 확실히 되겠는데요.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해요. 국제적 규모로 활동하고 있지만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크게 물리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국내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다국적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국내 법인만큼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핵심 자산은 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버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몇 년 전에 디지털 회사들이 이 서버를 조세 회피처에 두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이죠. 법인세가 없거나 엄청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디지털 회사들의 소득에 과세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명제가 깨져버리는 거죠.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어도 의도성 있게 세금을 회피한 거다 이렇게는 분명히 말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현상을 각국 정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걷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 설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소비자의 한 명의 구매는 미미할 수 있어도 여러 소비자의 구매가 누적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내가 낸 넷플릭스 이용권은 뭐 몇천 원, 만 몇천 원 정도였을지라도 넷플릭스 코리아의 매출이 8천억 원이었던 것처럼요. 일부 국가들은 자국에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 간 과세권이라는 법적 개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상이 너무 빠르게 이렇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법이 그냥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부상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랑 EU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텍스입니다. 디지털세는 기업이 디지털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으면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해당 국가가 일정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자는 개념의 조세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된다고 가정해보자면 미국에 위치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판매했다면 우리나라가 이 기업의 세금을 어느 정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에 위치한 기업이 미국의 웹툰 서비스를 판매했다면 미국은 이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걸 탈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네요? 네, 이거는 탈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조세 회피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조세 회피는 국제 조세 체계에서 합법적으로 조세를 피하려는 기업의 행위인데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는 불법 행위, 탈세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법인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세율국의 이윤을 낮추고 저세율국의 이윤을 높이는 전략을 취합니다.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로 세원이 다른 국가로 이동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완되는 내용으로 필라 1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국적 기업들 과세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 OECD의 주요 개혁안입니다. 필라 1의 주된 목표는 다국적 기업들이 시장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과세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안건은 주로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이익의 일부를 과세하는 방식인데 기존에 고정된 사업장이 있어야만 과세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규범을 좀 넘어서는 개념인 거죠.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변화인데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실제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국가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세의 보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필라2는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의 법인세율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세율 경쟁을 억제하고 세수 유출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다국적 기업들이 낮은 세율을 제공하는 국가로 이익을 인위적으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내용은 좋은데 적용이 실제로 간단해 보이진 않는데요. 우선 조세 피처 국가들이 반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사법재판소가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법인세 혜택이 불법적인 보조금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아일랜드는 19조 원의 돈방석에 올랐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일랜드 당국이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고 하죠. 낮은 세율을 내세워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이익을 얻어왔는데 이제 그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될 거니까요. 뿐만 아니라 디지털세 도입을 두고 국가와 국가, 또 국가와 기업 간의 갈등 조짐도 있습니다. 프랑스가 2019년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표하자 당시 미국은 프랑스산 와인, 치즈, 핸드백 등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디지털세의 도입을 두고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네요. 한편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은 EU 여러 나라가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자 플랫폼 내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2019년 프랑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둬들인 수익에 대해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랑스 사업자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영국이 2020년에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 애플과 구글 또 아마존이 영국 기업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또 인상했죠. 이처럼 디지털세
넷플릭스세가 부과되면 디지털 서비스 및 컨텐츠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는 국가와 국가 간, 또 정부와 기업 간 힘겨루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결국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시리 이제 소비자들이 약간 부담을 더 가지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 과거에는 제품이라고 하면 뭐 DVD처럼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재화나 뭐 병원 진료나 강의처럼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서비스를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는 디지털 전환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OTT 영화 서비스랑 인터넷 강의처럼 디지털 형태로 가공된 다양한 제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런 제품을 사고 파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과거 전통적인 산업에 속하던 기업들은 온라인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세가 도입이 되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게 빠르게 정해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이슈인데요. 당사국들 간의 입장차가 너무 뚜렷하고 얽혀있는 국가가 뭐 너무 많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넷플릭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금방 올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게 불법이냐 과연 편법이냐 그 논란의 중심이었던 넷플릭스 코리아 그리고 이제 조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디지털 기업 세금 문제가 향후 어떻게 또 전개가 될까요? 이 기업들이 법을 어기고 탈세한 거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조세를 회피했냐고 했다면 그건 맞는 말입니다. 주주이익의 극대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저세율 국가를 찾아다닌 거니까요.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납세 기능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 국가 운영, 공공 서비스 제공 등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근간 같은 요소인 거거든요. 납세가 일종의 조모임 같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건 조모임에 무임승차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느낌이군요. 세금을 줄이고 싶은 건 모두 똑같은 마음이지만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마음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